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출범을 한 달 앞둔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8개 부처 장관 내정자가 1차로 공개됐는데요. 경제부총리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친 추경호 후보자가 낙점됐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설계를 총괄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깜짝 발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산업부 공무원 출신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지명했습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윤 당선인은 할당이나 안배는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인수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직접 서명한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서를 공개하며 책임 총리제를 실현하겠다는 당선인의 첫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명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소식입니다. 살인 용의자 이은혜가 과거에 허위로 보험금을 노린 행적이 새롭게 취재됐습니다. 이은혜가 사귀던 남성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간 건 지난 2017년 9월 남편 윤모 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은혜는 여행 중에 현지 경찰서를 방문해 여행용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해 여행보험금 15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여행자 보험에는 해외여행 중에 도난 피해를 보상하는 약관이 있는데 이걸 노리고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겁니다. 해외여행 보험 사기는 남편 사망 뒤에도 이어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행보험금을 챙긴 건 최소 5차례, 금액은 800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2월 이은혜와 조현수 등 공범들을 보험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군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EU 가입을 서두르고 지도자들의 지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먼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장갑차 120대와 새로운 대함미사일 시스템 등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EU 집행위원장도 키우를 찾아 EU 가입을 위한 설문지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키우 주재 EU 대표부도 다시 문을 열기로 했으며 이탈리아 역시 키우의 대사관을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군을 자처하며 러시아로부터 지켜주는 인해 장벽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양성, 음성 판정을 자가검사 키트에 의존하게 되죠. 그런데 비전문적이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키트를 만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경기도의 키트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가정집에서 조립되는 모습입니다. 시약을 섞은 뒤에 닫을 때 쓰는 노즐 캡인데 장갑도 끼지 않고 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장 작업장 위생관리도 부실해서 애완견이 작업대 주변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창고 곳곳에 길고양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업체는 검사 키트 완제품 생산 회사 20곳에 납품을 하는데 국내 유통 허가를 받은 곳도 5곳에 이릅니다. 부업 과정을 아는 관계자는 불량품이 많았다고 말하는데요. 의료기기 제조 공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어긴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부품이 얼마나 완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유통됐는지를 모른다는 건데요. 시민단체는 검사키트 관리 부실을 이유로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내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가 중단됩니다.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날이 참 더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온 현상 때문에 옷차림이 이미 많이 가벼워졌는데요. 오늘 역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초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9도에서 17도, 한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때 아닌 더위에 전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당분간 대기 건조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해 주실 분들이에요.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건우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월요일 아침 자동차 관련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죠. 네, 우리 차를 운전하다 보면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가슴 철렁한 순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주제 바로 요겁니다. 네, 가슴이 철렁 아찔한 구사일생 사고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지뢰밭을 피하라입니다. 갑자기 고속도로가 지뢰밭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차, 뭐가 떨어지는 거죠, 저게? 자, 드럼통이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자, 다행히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렸잖아요, 뒷차가.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드럼통을 피해서 무사히 현장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와, 도로에 드럼통이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씩 막 너무 여러 떨어지고 개죠.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저거 게임에서 저런 거 종종 있거든요. 막 날라오잖아. 드럼통 떨어지고 맞아요. 게임도 아니고 저런 일이 뭔데. 아니 큰 사고 안 난 건 다행이지만 저런 장면을 보고 도로의 시한폭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빈번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사실 적재물이 떨어지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2차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정말 그럼요. 위험한 네, 거거든요. 뒤따르는 차량이 큰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론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적재물 낙하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 규정이 돼 있고요. 가해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에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고요. 또 이를 어겼다가 인명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그 차 앞유리부터 뒷유리까지 적재물이 뚫고 지나가는 거였어요. 아찔하네요. 정말 아찔한 사고였거든요. 이거 정말 예방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도 운전하다가 아찔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 네. 적재물을 실은 운전자는 그 적재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그렇죠. 꼼꼼히 해야죠. 그럼요. 꼼꼼히 네. 조치해야 되고 또 앞에 그런 차량이 있으면은 아까 그 차처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래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다음 주제는 요겁니다. 왕복 8차로인데 놀이터라고 합니다. 8차로 놀이터. 전 처음 듣는 상황인데요. 말이에요?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 근데 갑자기 저 앞에 뭐가 보여요? 여기 어린이네. 이게 아이가. 실화인가요? 어린이가 막 뛰어다니고 네. 있어요. 운전자가 어떡해요? 속도를 줄이고 기다려도 아이가 나갈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왜 저래? 진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결국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어떡해. 나가서 저 아이를 내보냅니다. 네, 뭐 거의 뭐 숨바꼭질 하듯이 저렇게 잡고 잡히는 뭐 이런 위험한 술래잡기를 하다가 열받아. 결국 아이가 나가면서 상황이 끝나게 됩니다. 아니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아이를 도로 밖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다행이지 저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교통 안전 지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게. 그런데 저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애들의 돌발 행동 진짜 막을 수가 없다니까. 네. 애들 막 천방지축이에요. 횡단보도 있잖아. 네. 거기 흰색 칸만 밟을 거야 하면서 초록불 깜빡깜빡 바뀌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흰색 판 밟을 거야 뭐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 난감하죠. 진짜 어린이들은 어른과 좀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도로에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첫 번째, 자신이 운전자를 볼 수 있으면 운전자도 자신을 볼 수 있고 당연히 차가 멈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 큰 차보다 작은 차들은 더 느리게 달리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도 자기가 빨리 달리면 이 차를 피할 수 있을 거다. 사고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가 교통사고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호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행동 요령을 꾸준히 반복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아직 혼자 다니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실 경우엔 그냥 아예 같이 다니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네. 뭐 하나 쫓아가면요. 공이 그쪽으로 가면 공만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막 간다고요. 핑퐁이야 핑퐁. 어른들이 더 조심하고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더 챙기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다음은 제가 이거 뭐 소설에서만 보던 얘기인데 지하차도 귀신입니다. 네? 네, 지하차도에서 난데없는 귀신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 영상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이 영상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입니다. 자동차가 지하차도 들어갔죠. 자, 녹색 신호 따라서 쭉 올라가는데 저 앞에 뭐지? 하얀 게 뭐예요? 양성 그대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어떻게?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풍선형 입간판이었어요. 결국 입간판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운전자가 부딪힌 게 풍선이었네요. 네.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겠어요. 저도 놀랐어요. 아, 게다가 블랙박스 영상 보니까 이게 안 보였다가 어두운 데여서 안 보였다가 갑자기 딱 나타난 거예요. 저 사고가 일어난 게 새벽 2시쯤이었어요. 네. 진짜 늦은 시각이었죠. 또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보다 실제 운전자의 눈에는 저 물체가 더 하얀 점처럼 보였다고요. 그래서 확인을 못했던 거고요. 운전자는 풍선의 조명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조명인 줄 알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한 속도는 50km 구간이었고요. 시속 50km 이하로 정속 주행을 했는데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풍선형 입간판을 설치해 둔 건 좋았어요. 뭔가 알려주려는 거였으니까. 맞아. 근데 훨씬 그 구간 앞에 좀 설치를 했거나 네. 뭔가 안내를 그 미리 해놨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그렇죠. 근데 저런 거 위험할 때 되면 빨간불이라든지 뭐 초록불이 이렇게 깜빡이든지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죠. 아까 그 사진 보니까 저 영상을 보니까 1차선으로 가던 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좀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네네. 2차로는 이분은 그냥 쭉 갔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는 조금 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정말 그 서행하시는 게 저런 경우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번 사고는 운전자가 예측하기 힘든 사고긴 했어요, 물론. 네. 하지만 도로에 빛이 보였을 때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또 교통사고 전문가는 공사업체 잘못도 분명히 있었지만 운전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어 보인다 이런 분석을 남겼습니다. 공사 뭐 도로 다니다 보면 공사하는 거 많이 보죠. 맞아요. 그런데 확실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렇게 흐릿하게 하면 사람들이 판단하기 힘드니까. 네. 진짜 그 앞쪽에서 터널이면 터널 들어가기 전에 그래. 앞에 지금 공사합니다라고 해줘야죠. 그래야 서로 안전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네. 다음은요. 네, 이번 영상은 바람아 멈추어 다오. 뭐지? 자, 강풍이 불어닥친 바람에 저희 운전자가 날벼락 같은 순간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순간이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바로 이 영상입니다. 서울 도로인데요. 직진 신호를 받고 갑자기 이렇게 가로등이 쓰러져 버립니다. 사거리 통과하던 중에 가로등이 저기 엿가락 휘어지듯이 딱 쓰러져 버리거든요. 저게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를 향해 쓰러진 거라고 합니다. 가로등 엄청 튼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걔가 이렇게 넘어질 정도면 바람이 엄청 강했나 봐요? 아, 근데 그 현수막에 그 바람 구멍 원래 뚫어야 되거든요? 안 뚫려 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 보통 저런 뭐 펼침막, 현수막 같은 거 설치할 때 통풍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기에는 또 구멍이 안 뚫려 있었어요. 또 선거철에는 한시적으로 현수막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저 세 개 모두 다 현수막에 구멍을 뚫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도 돛이 있으면은 바람을 맞으면 앞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네. 아니 저 펼침막이 있는데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야하. 가로등은 나가려고 앞으로 나가는 하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가로등이 내 앞을 덮칠 거라는 상상을 못하잖아요. 네. 예상치 못한 사고여서 운전자분 피해가 좀 컸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차량 일부 2대가 파손이 됐어요. 다행히 진짜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날벼락 같은 무섭다, 사고에서 진짜. 보상받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지자체는 현수막, 그러니까 펼침막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 했고 선관위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책임 소재를 묻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주가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선관위는 후보마다 게시할 수 있는 홍보 펼침막 개수를 제한을 하고 있지만 게시 장소나 방법을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소위 저런 명당 자리에 펼침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캠프들이 많았거든요. 펼침막을 제대로 설치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운전자가 아찔한 상황을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펼침막 설치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수막이 지금 곳곳에 많아요. 뭐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더 맞아요. 분발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6월 1일에 또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을 텐데 꼼꼼히 챙겨주셔야지. 이거 지나가다 날벼락이죠. 큰일 나죠.
안전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힘자랑하려고 이걸 뽑은 남자. 뭘 뽑았을까요? 이빨을 뽑았을까요? 살을 뽑았을 수도 없고. 주차 기둥. 주차. 뽑아보셨어요? 해봐보셔도. 너 수첩에 한 번씩 뽑잖아. 그래요? 전봇대 뽑은 남자. 보겠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친구 있어요. 갑시다. 먼저 갑시다. 정상성. 자, 이 사연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동네 주민 역할은 장혜인 씨 하고, 그 다음에 이재영 씨, 그리고 제가 하고요. 그리고 범인 역할 이정수 씨가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구! 얼마 전에 수도권 일대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산 정상에 멀쩡하게 있던 표지석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겁니다. 미스터리한 일이 일어나자 동네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얘 이놈아, 그거 들었어? 수락산 정상에 있던 비석이 없어졌대. 근데 어제 불암산에 있던 것도 감쪽같이 사라졌대. 아니, 그게 뭐 1kg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 걸 그걸 대체 누가 가져갔대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남자가 수막대기 같은 거 들고 산에 올라가던데. 그 남자가 그런 거 아니야? 그 남자가? 재영 엄마 큰일 날 뻔했네. 새막대기라니 세상에 끔찍해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빨리 경찰에 신고합시다. 이건 연쇄 정상석 실종 사건이야. 이 기묘한 실종 사건은 곧 전국으로 퍼졌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인을 찾기 위해 산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에 있던 표지석을 뽑아간 범인을 잡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거기 아저씨! 당신 지금 산 표지석 뽑으려고 했지? 딱 걸렸어. 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 잘못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아니고 평범한 20대 대학생입니다. 어디 봐서 20대 대학생이야? 40대 넘었구만. 그리고 학생이 대체 왜 그런 짓을 해? 그게 왜냐면은 저의 숨은 무서워. 파워가 느껴지니까요. 이 힘으로 비석을 떼굴떼굴 굴리면은 아주 그 희열이요. 아무튼 앞으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예. 그래. 힘자랑할 데가 없어서 산꼭대기에서 올라가 멀쩡한 표지석을 뽑은 남자. 그의 황당한 행동 때문에 등산객들은 며칠을 공포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이 괘씸한 남자를 처벌할 수 없을까요? 진짜 아우가 느껴진다고. 아니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저거 보고 정말 저 무슨 일이야 그랬죠. 왜냐하면 정상석 이런 게 사라지고 이러면요. 민심이 흉흉해지거든요. 무섭죠. 네, 경기도 의정부, 남양주 이런 데서 저도 잘 가는 산인데 그게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산 이름하고 네. 그리고 정상 이름하고 그다음에 위치 몇 미터인지 딱 표시해 놓는 정상석이. 근데 그 표지석이 난데없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시작이 서울 북쪽에 있는 그 수락산이었어요. 네.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제가 된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 사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박이다 진짜. 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여기 수락산인데 지난 3월에 수도권 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스터리라면서 한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저기 해발 637m 수락산의 명물. 네, 기차 바위에 걸려있던 안전로프 6개 모두 끊어졌고요. 아까 먼저 보셨죠? 그리고 도정봉 정상에 있던 표지석도 사라졌습니다. 인근에 주봉과 도솔봉까지 봉우리 정상석이 모두 실종됐고요. 여기 바로 로프가 있었던 자리인데 요걸 이제 다 끊어버린 거예요. 수락산 기차 바위가 30m 좀 되는데
가파른 이게 암벽이라서 안전로프가 필수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럼 누군가 그걸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 그거 정상석이 이게 해발 600m 뭐 이런 데 있는데 이걸 네. 누가 가져갔지? 주머니 넣어갔나? 그리고 더 의아한 게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조짐이 있었대요. 네. 네. 등산객들에 의하면 요 정상석이 사라지기 전에 몇 달 전부터 밑에가 조금씩 깎여 있었대요.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누군가 시간을 두고 훼손을 준비했던 걸로 추정되는 거죠. 저 사진 보면 이제 밑에를 점점 더 깎아놓은 게 보이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2일 이번에 수락산 근처 불암산에 애기봉이 실종됐다는 또 소식이 전해졌어요. 누군가 고의로 정상석을 없애고 있다는 정황이 확실해진 겁니다. 저 수락산하고 불암산은 주말이 되면은 산행 인파가 많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싶어요. 네. 근데 안전로프 끄는 거하고 정상의 그 표지석 그 다 가져간 것도 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면? 범인은 이제 동일인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범인을 검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범인 검거의 1등 공신이 바로 CCTV거든요. 그렇죠, 없잖아. 근데 산 정상에는 CCTV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 일단 목격자가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네. 목격자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지문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또 범인이 장갑을 끼고 또 밀었으면 지문이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이 범인 검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명이 하는 것보다는 이게 워낙 무겁기 때문에 2명 이상이 아마 범행에 가담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에는 CCTV도 없죠. 부족하죠. 범인의 행방이 묘연하다 보니까 네티즌들, 누리꾼들이 다양한 추측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산하면 도사 이런 거 관련이 있죠. 네. 대룡산 누구도사, 그러니까 있어요. 맞아. 천도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석이 연달아 사라지고 있다고 하니까 누리꾼들이 무속인 소행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내놨고요. 또 과거 일제강점기에 한반도 전기 끊는다고 뭐 말뚝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뚝을 뽑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민족의 전기를 끊는 거 아니냐 이런 괴담이 있었던 거고요. 한편 이제 수락산과 불암산에 이어서 다음엔 이제 아차산을 노리는 거 아니냐. 아유, 이렇게 웬일이야. 다음 타깃은 어디일지를 좀 주목해보는 네.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무수한 추측이 많았는데 범인의 정체가 밝혀진 거잖아요. 네, 경찰이 바로 등산객으로부터 좀 증거를 확보를 했는데요. 쇠 지렛대 같은 장비를 들고 다니는 수상한 젊은 남성이 있다 이런 증언을 받았어요. 또 제보를 받고 범인을 추적했더니 탐문 수사 끝에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사는 20살 남성 A씨를 피의자로 검거를 했습니다. 좀 황당한 게 이 A씨가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되고 이제 집으로 막 압수수색이 들어올 거를 네네. 보이니까 바로 그때부터 혐의를 시인을 했고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범행을 벌였던 걸 결국은 자백을 했습니다. 그 20살 대학생이 혼자서 네, 그 많은 걸 다 뽑았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 걔가? 의지가 진짜 대단하네. 왜 도대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 안 돼,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지금 수락산을 포함해서 수도권 산 표지석들을 완전히 진짜 초토화시켰어요. 이 사람이요 지난해 말에 수락산 도솔봉 정상석을 밀어서 일단 아래로 추락을 시킨 걸 시작으로 해서 올해 1월 말에요 수락산 기차바의 안전 로프 6개를 톱으로 절단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범행이 들키지 않으니까 뭔가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다른 정상 표지석들을 차례차례 훼손하고 다녔는데요. 3월부터는요. 수락산 도정봉, 주봉, 불암산의 애기봉 정상석을 차례로 훼손을 했고 마지막으로 수락산 국사봉 정상석까지 훼손해서 낭떠러지로 추락을 시켰다고 합니다. 뭔가 그런데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는 맨손으로 범행을 했는데 주요 범행 도구 아까 나온 쇠지렛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범행을 했다고 하고요. 사람들 등산객들이 오후 늦은 시간 되면 산이 이제 추워지니까 네네네. 발길이 뜸해지잖아요. 그 오후 늦은 시간대를 틈타서 범행했다고 합니다. 산에 가만히 있는 정상석을 그렇게 떨어뜨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아르바이트 스트레스 심했다고요. 네. 아르바이트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산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무거운 정상석을 딱 밀어서 돌리니까 그게 넘어가잖아요. 거기 희열을 느꼈어요. 웬일이야. 스모 그런 파워 희열을 막 느껴. 느껴보죠. 그거를 A씨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정상에서 행복해하는 등산객을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면서
다른 등산객들이 자기가 정상석을 세웠다는 등 뭐 허세를 부리는 거에 화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무심코 정상석을 밀었는데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요거 쇠 지렛대로 내가 한번 밀어보자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정상석을 밀었는데 떨어지니까 와, 나 힘 정말 세다. 거기서 희열을 느낀다는 게 좀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상한 게 진짜 그 자기 스트레스를 풀려고 남들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진짜 정말 만약에 봉우리 아래 사람이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정말 참사가 벌어질 뻔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일에 대해서 경찰의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을 해서 사건 경위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A씨가 한 넉 달에 걸쳐서 범행한 점, 또 다소 무거운 쇠 지렛대나 톱을 챙겨서 정상까지 가서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범행을 한 점, 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이런 점 등을 참작해서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추가 범행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100대 명산을 한 사람으로서 수락산 올라가면 그 100대 명산 항상 정상석 앞에서 사진 그래, 사진 많이 봤어요. 그거 인지가 안 돼. 올라갔는데 그게 없어요. 얼마나 황당할까. 아니 어쨌든 이거 처벌 조항 없어요? 처벌 조항 해야죠. 특히 이제 설악산 보면 흔들바위 있잖아요. 상당 밀어요. 근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밀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지렛대 같은 걸 이용해서 손괴할 경우에 특수손괴죄가 돼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제 스트레스 해소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 사람이 검거돼서 처벌받으면 이 사람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럴 때 이런 행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상표지석을 누가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이 법적 조항이 또 처벌 조항이 달라진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 훼손했던 것들은 나라에서 설치한 건가요? 나라에서? 지금 소유권이 명확한 게요. 이제 불암산 애기봉 정상석, 이게 남양주시에서 직접 설치하고 관리를 해온 그런 정상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절취했다라고 하면 절도죄가 성립을 하게 되겠죠.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까지는 일단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는데 이렇게 무거운 정상석을 혼자서 가져갔다. 이게 조금 약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잖아요. 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당연히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요. 특수절도죄 성립을 하게 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저는 정상석이 다 나라에서 설치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설치한지 모르는 정상석도 있나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 사건 같이 등산객 중에 한 명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등산객이 설치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설치한 게 확실하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뭐 절도죄 같은 걸로 처벌이 되겠죠. 근데 누가 설치했는지 불명확하다. 그럴 경우에는 절도죄는 되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소유가 아니니까. 하지만 점유이탈물 횡령죄 같은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 가다가 이제 돈 같은 거 떨어지면 주우시죠. 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소유이거나 분실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점유이탈물 횡령죄 같은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항상 길에서 뭐 주우시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주인 찾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 게요. 이게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검토 가능한 죄목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아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그 불암산 애기봉 정상석 이걸 만약에 훼손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공용물건 손상죄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도 무겁습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훔쳐가지는 않고 그냥 망가뜨리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 적용할 수 있거든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도구를 사용했다거나 뭐 여러 사람 같이 했다거나 하면 특수손괴죄 성립을 하게 될 수 있고요. 또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절도행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여러 번 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가중처벌할 수가 있는데요. 절도죄에 정해진 형량의 최대 장기 2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석 훼손하는 게 그냥 약간 재미로 내 스트레스 풀이로 가볍게 생각을 하고 훼손하고 이러는 경우들 이거는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서 문제가 됐지만 산에 올라가다 보면 좀 그런 분들 가끔 계셔요.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이제 형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아니 정상석이 없어졌다는 얘기 들으면서 수만 가지 추측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이게 뭐 때문이다. 뭐 이렇게 민심이 흉흉해진다고.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걸 없앤다는 건요. 네. 단순히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척. 그죠. 예? 네.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큰 실수하셨어요. 산 정상 가면 어디서 사진 찍어야 돼? 그러니까. 정상석이 없는데. 자, 두 번째 사연 가겠습니다. 네. 출장 다녀온 사이에 이렇게 됐어요. 뭐가 부자가 됐을까요? 됐어요. 어머, 좋겠다. 부자가 됐어요. 출장 다녀온 사이에 사이에? 보시면 이혼남이 됐어요. 황당하죠? 아,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이 사연 꽁투 준비했습니다.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이혼 통보받은 남편 역할 이정수 씨가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제 아내는 저에게 말도 없이 혼자서 결정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버릇 때문에 남편인 저와도 많이 다퉜죠. 그러다 얼마 전에 아내와 크게 부부싸움을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저에게 해외 출장 일정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보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잠깐! 나한테서 1m 정도 떨어져 줄래? 난 앞으로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서 숨 안 쉬기로 결정했거든? 아니 뭘 자꾸 혼자 이상한 결정할래? 뭐? 알았어. 근데 여보 떨어졌어. 알았어 여보. 나 해외 출장 잡혔어. 3개월 정도 떠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떡하지? 뭐? 이 시국에 해외 출장을? 당신 정말... 출장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래, 다녀와. 그래? 나 출장 갔다 와도 돼?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데 어쩌겠어. 앞으로 최소한 3개월은 한국에 못 올 테니까 얼른 짐부터 싸자. 서둘러 공항으로 가자. 고고! 그렇게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저는 아내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더 잘해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몇 달 뒤에 만난 아내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또 혼자서 하고 말았습니다. 여보야 나야 출장 다녀왔어요. 누구시죠? 참 남편을 몰라보고 그래. 아직도 많이 화가 났네. 전 남편이구나. 당신을 내 인생에서 지운 지 오래라서 잠깐 깜빡했어. 아니면 전 남편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모르는구나. 나 당신은 도저히 못 살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혼하기로 결정했어. 이미 소송도 끝났고 우리 법적으로 남남이니까 나한테서 1m 이상 떨어져 줄래?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무슨 말도 없이 당신 혼자 이혼을 해. 이건 안 되지. 무효야 무효. 저리 가라고. 야 다시 얘기해봐. 제가 출장을 간 사이 몰래 이혼 소송을 마친 아내. 뭐든 혼자서 결정하더니 이제 이혼까지 혼자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동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이혼 다시 되돌릴 수 없을까요? 너무 가능해요, 이게? 이게 가능한가? 남편 몰래 혼자서 이혼을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다 저도 참 의아합니다. 이런 일방통행 이혼이 가능한지. 남편 A씨는 결혼 10년 차에 7살 난 아들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는 2년 전부터 사이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A씨는 화해를 시도하려고 했는데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거나 대화를 하려고 해도 피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소원하던 중에 남편 A씨는 업무상 긴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게 매일 얼굴 보면 싸우니까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둘 사이가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괜찮았겠네.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네. 네. 남편의 해외 출장은 또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좀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한국에 돌아온 남편 귀국을 했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편이 한국을 떠난 사이에 아내가 남편도 모르게 이혼 소송을 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집에 아울러 심지어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이 돼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데요. 이혼에 동의할 수 없었던 남편은 이혼을
없었던 일로 나 돌아갈래라고 외치게 됩니다. 근데 남편은 출장 갔다 와서 이혼을 어떻게 보면 통보를 받은 셈이잖아요. 남편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협의 이혼하려면 사실 두 사람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부가 이혼하기로 해서 다 합의가 됐으면 협의원하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명은 이혼을 원하는데 한 명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협의는 안 됐잖아요. 그럴 경우에 부득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에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이혼 재판에서? 뭘까? 이혼 왜요? 재판에서 바로 송달이에요, 송달. 왜냐하면 상대방이 송달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혼 안 할래 하고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무조건 다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막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없는 경우도 있고. 이 송달이 돼야지만 그 다음 재판이 진행되는데 송달이 안 돼버리면 재판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이혼을 못 하느냐? 그것도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인정한 제도가 뭐냐면 공시송달 제도가 있어요. 송달을 계속해서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송달한 거를 간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 제기 사실을 법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법원 게시판 들어가 보셨나요? 아니요? 변호사도 안 들어가요. 법원 게시판. 그래요?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송을 당한 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이혼 판결이 난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혼이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야, 공시송달에 의해서 서류 한번 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받아보지도 못하고 이혼을 그죠? 당했다? 네. 야, 이게 진짜 이거 조언이 없는데요. 네, 그래서 공시송달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공시송달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아주 보충적이고 최후의 송달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국으로는 촉탁 송달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 또 장기 실종된 배우자, 또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정작 배우자가 잠적을 해서 주소지마저 없는 경우, 이럴 경우에 공시송달을 활용을 하는데요. 서류를 법원의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송달 제도라는 게 당사자가 받지 않아도 소송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걸 악용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배우자가 실종된 것도 아니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3개월간 해외 출장을 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혼 소송을 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용한 거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이 공시송달 제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을 한 건데 이혼에 있어서 공시송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배우자가 실종이 됐거나 뭐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이 이혼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법률 관계를 좀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게 원래의 좋은 취지인데 네네. 이걸 이제 역이용을 해가지고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해서 송달 불능 상태가 되게 만든 다음에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가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 건데 실제로 뭐 배우자가 장기 해외 출장을 가 있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경우에 나도 모르게 이혼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국제 결혼으로 이주해서 온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혼하고 맞아. 싶은데 뭐 잘 안 될 때 뭐 자기가 이혼 사유가 뚜렷하지 않다거나 이럴 때 그 사람 외국으로 가출해서 도망가서 생사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억울할 수 있죠. 맞아. 네. 무슨 뭐 현대판 소박수단도 아니고 이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네. 이 사연의 남편도 이혼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혼 판결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건가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 마찬가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나를 상대로 돈 갚으라고 소송했는데 내가 외국에 있는데 판결이 확정돼 버렸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항소. 항소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항소가 2주 이내 하셔야 돼요. 2주. 근데 내가 1년 있다가 이거 알게 됐다. 이런 경우는 2주가 지났잖아요. 그럼 항소 못한다.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추후한 항소라고 그래요. 추한. 네, 그거 뭐냐면 추후에 보완해서 항소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록 2주가 지났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몰랐다, 과실이 없다 그러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한 항소라면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소송이
이혼이었다는 것만 인정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혼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뭐 구체적인 사연을 살펴봐서 그 법에서 정한 요건에 다 충족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법원에서는 만약에 소장 송달 시작 당시부터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이 돼서 이 당사자가 소송 절차에 전혀 참가를 할 수가 없었거나 아니면 당사자 또는 당사자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의 과실로 통지를 받지 못해서 소송 절차에 참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추후 보완 항소를 허용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출장 간 걸 배우자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 전혀 송달을 시키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 입증이 되면 이제 추한 항소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이때 또 입증이 중요합니다. 소장부터 송달받지 못했다. 그게 배우자의 어떤 악의적인 그런 공시송달 절차의 악용이었다. 이런 부분을 입증을 해서 다시 항소를 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추완 항소라는 게 있다는 네. 걸 꼭 기억해야 추완 되겠어요. 항소. 네. 그러니까요. 제가 사자성어 싫어하는데 이거는 외워봐야 돼. 사자성어. 추완항소. 추완항소. 아무튼 이 사건을 이제 겪고 나면은 남편은 솔직히 이혼하기 싫었지만 이젠 또 이혼하고 싶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재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나는 정말 이혼 안 해 그러는데 소장 보고 정말 부들부들 손이 떨린다. 아니면 막 나 모르게 이렇게 배신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혼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나 어차피 이혼이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판결문 봤더니 자녀도 다 아내가 키우고 양육비도 많이 나오고 모든 재산이 다 아내한테 간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다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 재판을 할 수가 있고요. 이혼 재판 중에도 합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혼 조정이라고 합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고요. 또 이혼 재판이 필요한 게 언제 하냐면 남편만 보면 그냥 몸이 얼어붙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 보면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 보기도 싫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그렇죠.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리 출석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이 사연 같은 경우도 부부 사이에 7살 아이가 있거든요. 네. 양육권이나 뭐 재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아내가 남편 몰래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혼을 했잖아요. 제대로 다시 이혼을 할 경우 이게 남편에게 뭔가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녀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혼한다고 할 때 자녀를 서로 키운다고 할까요? 안 키운다고 할까요? 키운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니, 키운다고 할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는 그지? 안 키운다고 바뀌었을 해요. 수도 안 있어요. 키운다. 외국에서는 자식인데. 서로 안 키운다고 합니다. 네. 자녀들이 너무 슬퍼해요. 엄마 아빠가 날 버렸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게 서로 키운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는 하나인데요. 엄마 아빠는 이혼하고 누가 키워야 되느냐? 자, 이럴 때는 일단은 아이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누구랑 살래?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어리다. 그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를 현재 잘 데리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키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아이를 탈취하는 사건도 발생하거든요. 정말로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별거 당시 이혼 소송 당시에 아이를 잘 키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양육비도 받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면 또 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재산분에도 약간 유리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공시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신도 모르게 징역형까지 받은 사례가 있고 어떤 겁니까 이거? 지난해 4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재판을 받는 줄도 모르고 재판이 진행이 돼서 심지어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볼게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차적 조회를 하는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기소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니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고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네. 2심도 공시송달을 통해서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을 했고요. 피고인은 뒤늦게 재판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자신이 불출석한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재판이 열렸다는 거 알았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뭐 이인철 변호사님, 허주현 변호사님 있잖아요. 그럼요. 저 선임해서 이렇게 변호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모르고 있다 갑자기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딱 땅땅땅 받으면 얼마나 황당할까. 놀라죠. 그래서 이 피고인이 법원에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고요. 이걸 인정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1, 2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 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를 했고요. 사건을 다시 서울 남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내서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재판의 기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공시송달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많아. 그냥 일반 우편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근데 공시송달들은 꼭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같은 변호사들은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요?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데 송달 안 받아도 사건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고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친구가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서 안 갚어. 그럼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송달을 안 받는다. 그럼 영원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송달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네. 필요하네. 재판이 귀가 얇아가지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하잖아요. 그럼 과태료도 이제 우편으로 송달이 되는데 이것도 받기 싫어가지고 송달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영원히 과태료를 또 안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 필요하네. 필요해. 근데 어쨌든 이게 공시송달이 악용되니까 이게 또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리면 소송을 통해서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렇게 기회를 놓쳐버린 소송을 다시 진행할 때 꼭 확인해야 될 그런 조건들이 좀 그렇죠. 있을까요? 이제 공시송달제도를 악용하는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계속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막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경우인데 그런 사람한테 초안항소를 허용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과실이 없었다거나 외국에 있었다거나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소송이 정말 몰랐다, 나는 몰랐다 이걸 입증해야 이제 항소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입증이 항상 제일 중요하고요. 책임 없는 사유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진행이 돼야지 추안항소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소장을 받긴 받았는데 그 뒤에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본인이 이사하면서 주소를 알리지 않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추안항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소장을 한번 송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본인한테 뭔가 소가 제기됐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본인도 확인하고 살펴봐야 될 어떤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책임 없는 사유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추안항소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앞서 우리 사연에서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은 분도 자기가 장기 출장 가 있는 사이 배우자가 이걸 악용했다. 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절차 진행을 몰랐다. 처음부터 공시송달이었다. 이런 점을 입증해야지 추안항소를 통해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Q&A 2호선의 용한 상담소입니다. 네, 2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나이에 비해 철없고 예의도 없는 올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집은 딸 셋의 막내가 아들인 집이에요. 동생 결혼하자마자 저희들이 친정엄마한테 엄마, 내가 며느리가 돼보니까 이런 게 속상하더라. 엄마는 올케한테 절대 그러지 마 하면서 시어머니 노릇 못하게 단속했고요. 시누이 노릇은 당연히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해줬더니 우리 집이 만만해 보였나? 올케는 이런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일주일에 2-3번은 애 데리고 친정집에 내려오는데 엄마가 애 보고 밥하는 동안 올케는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요. 저희 엄마도 벌써 7순이 넘었는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퇴원하자마자 올케가 또 애를 데리고 집에 온 거예요. 제가 올케한테 잠시만 친정에 애를 맡기라고 하니까 올케가 하는 말이 저희 엄마는 애 보기 힘들다고 오지 말래요. 남들은 시댁이 불편하다는데 저는 시댁이 세상에서 제일 편해요 하면서 뭐가 좋은지 막 묻더라고요. 아니 자기 엄마만 힘들고 우리 엄마는 안 힘들어요? 아유. 제가 화가 나서 우리 엄마 지금 아프다 회복해야 하니까 당분간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 집에 오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었는지 그 뒤로는 저희 집에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엄마는 올케한테 요즘 왜 손주랑 같이 안 오냐고 계속 친손주를 찾으셔요. 예뻐하는 손주를 못 보는 건 마음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두고 볼 순 없잖아요?
저희도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올케가 너무 철없고 예의가 없어서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시누이 노릇을 해도 될까요? 소위 얘기하는 시누이 노릇을 안 하고 참고 살았는데 네. 올케가 해도 너무한다 이런 네. 사연이거든요. 신우 입장에서는 올케가 좀 너무하니까 그 마지막 말처럼 우리 엄마 아픈 엄마를 좀 지켜야겠다 맞아, 이런 맞아.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전국의 시누이들이 다 아주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적어도 우리가 처음에 누군가가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왔을 때 사이가 나쁜 가족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서로 잘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서로를 배려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한 가지를 딱 꼬이게 되면 그때부터 예상치 못하게 그 관계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니까 처음에 시누이 노릇한 거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볼 때는 엄마가 칠순이 넘었는데 애 데리고 와가지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죠. 거기다 지금 상황이 엄마가 수술을 한 뒤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봐도 너무 철이 없으니까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이런 사연을 보내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까딱 잘못 풀면 이거 평생 갈 수 있는 주제입니다.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우리 속담에 그 있잖아요.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네. 진짜 결혼 후에 이 시누이라는 복병 때문에 골머리 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친구가 있는데 네. 신우 전화가 오면 그렇게 그 등쪽에서 식은땀이 식은데요. 네. 딱 전화해서 올케 이건 아니지 않아? 그래서 조목조목 따지는 네. 가르치죠 또. 와, 그 전화가 시어머니 전화보다 더 무섭다고. 아하. 올케 이건 그렇지 않아의 그 상황을 신우는 그렇다면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지. 그걸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직접 얘기하기 뭐하니까 그렇죠. 나의 딸한테. 딸에게 딸한테. 하소연을 편하니까. 했고 맞아. 딸은 그 얘기를 듣고 뭘? 우리 엄마한테?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을 이제 화가 나서 네. 막 퍼붓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이 시나리오가 아마 머릿속에 다들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 올케와 시누이 관계는 왜 이렇게 자주 팽팽한 관계가 되는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몇 가지 사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올케 시누이 관계가 워낙에 오랫동안 해묵은 그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주 오랫동안 견제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대부분의 이 올케하고 시누이 관계가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또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또래라고 하면 되게 견제의 상대이자 질투의 상대이자 사실은 지속적으로 무관심한 것 같지만 지켜보는 상대가 바로 그 관계거든요. 거기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엄마 나이가 돼봐야 엄마가 보여요. 맞아. 그리고 막상 결혼해서 우리가 엄마 나이 들어가 봤더니 엄마가 노인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 전에 철이 없던 사람도 이제 본격적으로 낯선 자가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있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보는 관찰자이자 동시에 감시자가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내 엄마의 보호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 좋은 순간에는 소통을 하거나 해결사 역할을 하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자가 되는 게 이 시누이의 기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기능 안에서 역동이 잘못 일어나게 된다면 물론 잘 일어나면 좋은 관계로 평생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담 의뢰자에게는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당사자들에게 맡겨라. 맡겨라. 이게 내 엄마가 고통받는데 어떻게 남 얘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누이가 이렇게 사연을 주신 데에는 보고 있자니 속상하고 간섭하자니 애매해서 이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좀 받고 싶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시누이가 위로 셋인데 이 세 분의 시누이가 올케가 들어왔을 때 관심 있게 보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건 부담스러울 것이다. 안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초기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관심을 가지고 보긴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던 그 사이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인 이 올케 사이에 그들만의 관계 방식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방식 안에서 이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해법도 찾고 그들만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구축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막상 우리가 다른 사람 일에 개입한다는 건 뭐냐? 내가 처음에 개입하는 그 상황에는 이 둘 간에 만든 관계 구조 안에 내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신우이가. 그랬다 이제 막상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첫째, 매우 복잡한 감정 싸움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인생에서 경험하는 게 있죠.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가 잘 아구리가 맞아서 마무리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는 나대로 힘들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고 이 남동생은 남동생대로 힘들고 올케는 올케대로 사자 모두가 힘들어진 이런 상황이 생겨나거든요. 아마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사례자도 지금 사례를 저희한테 보내신 것 같은데 실제 의뢰를 하면서 하는 그 고민은 아주 중요한 고민이고요. 그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얘기는 뭐냐. 그들만의 룰이 이미 있다는 게 첫 번째 전제라는 겁니다. 네. 근데 올케가 신우이한테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는 애 보기 힘들다고 오지 말래요. 근데 시댁이 다들 어렵다는데 저는 시댁이 너무 편해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얘가 철이 있는 건지 생각이 있는 건지 신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엄마는 힘들어하시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보니까 올케가 해맑아요. 해맑은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니네 엄마가 힘들 걸 알면 우리 엄마도 힘든 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흔히 말하는 역지사지가 잘 되지 않고 정말 화초처럼 자란 것 같고 거기다가 제가 지금 보면 신우이가 걱정하는 시선에서 우리가 이 사례를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눈을 바꾸어서 올케 입장에서 한번 그 장면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올케와 이 시어머니 사이는 나쁜 관계일까요? 그렇게 보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그죠?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매일 와라, 얼른 와라, 오면 이쁘다 이렇게 하시고 올케는 시킨 대로 내 어머니하고 가서 그냥 해맑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상황을 바꾸어서 이제 멀리서 보면 특별히 신우이의 눈에서 보면 내 관계 안에서 내 어머니가 사실상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신우이가 했던 말이에요. 우리 사연자가 주셨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가 나서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 집에 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무엇인가? 이게 바로 권력 압력이라는 말이에요. 권력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권력 압력이 왜 발생하냐? 네. 명목은 분명해요. 엄마를 보호해야 되겠어. 더군다나 우리 엄마 지금 수술했잖아. 그런데 네가 이렇게 철없이 들어와? 그럼 우리 엄마를 보호할 수 없잖아. 그러니 너 떨어져 있어. 라고 지금 새롭게 관계를 재구성하는 압력이 시작된 건데 이게 뭐냐? 신우이들은 엄마에 대한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올케가 어떻게 그들을 안 온다잖아요. 이때부터 심리적으로는 방어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곧 대신 싸워주는 대리전과 방어전이 시작이 되면 이게 나중에 진영이 나누어져요. 남동생과 올케, 그다음에 시가 이렇게 시자가 붙은 쪽으로 나누어지면 이걸 흔히 대륙전이라고 부르고 이게 나중에 집안으로 퍼져 나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죠. 이런 관계로 사실 굉장히 복잡한 그 상황이 생겨나는데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립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그 상황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황을 볼 때에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적확한 사람, 제일 정확한 사람은 남동생이에요. 혹은 어머니. 이 두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인물들이 먼저 첫 번째로 나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연에서 최대 피해자는 어머니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손주가 너무 보고 싶은데 갈등이 생기고 나서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니까 손주를 못 보잖아요. 이 집안 갈등에 아이들이 특히 손주가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아이들을 못 보니 얼마나 속상하죠. 네. 이게 손주 보는 문제가 지금은 손주를 그러니까 며느리를 드리는 것도 사위를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이고요. 네. 거기다 아이들이 손주를 낳겠다? 이거는 뭐 요새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 그 낯선 생명, 그 보드라운 살결을 한번 맞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중독성이 있어요. 맞아요. 보고 싶어서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무기가 돼서 막상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며느리가 처음에 딱 결혼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임신을 딱 하자마자 3개월도 안 됐는데 임신 판정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는 언제 날래? 아이고. 그랬더니 이 집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 뒤로 시가도 거의 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중요한 건 처음에 아기 딱 낳고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께 딱 한번 보여드리고 돌잔치에도 시가 쪽을 전혀 부르지 않았어요. 어머, 웬일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뭐가 섭섭한 건지 어떤 게 문제인 건지 어떤 솔루션이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안 만나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먼저 주겠다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문 모를 그 생리별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슴앓이를 앓게 되는 건데 영락이었어. 이렇게 풀리지 않는 또 알 수 없는 관계의 진공 상태에 있는 분들도 꽤 많은데 거기 핵심 주제가 손주인 경우가 꽤 있죠. 자, 다음 솔루션 한번 갈게요. 두 번째. 소유권 전쟁을 멈춰라.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시누이, 시자 들어가면 뭐 시금치도 안 먹는다 이런 옛날 얘기를 합니다만 시누이들이 보통 이 올케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 며느리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주로 상전 노릇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며느리들이 볼 때 이 시누이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의 시선으로 보면 제일 먼저는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하죠. 사위가 장인 장모들이 사위가 딱 들어오면 내 딸 도둑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맞아요. 이건 뭐냐? 영원히 딸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은 표현으로 보자면 그런데 이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시누이가 볼 때 이 남동생은 영원히 내 소유인가 내 엄마는 영원히 내 소유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며느리라고 얘기한 지금 올케는 영원히 나와는 숙적의 관계인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뭔가 이런 상황에서 오래된 우리들의 관습들이 시누이가 되는 순간 착시를 일으켜요. 그들은 여전히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뭔가 관여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유권 전쟁을 멈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렇다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며느리 입장, 곧 올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여전히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는 거거든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객관화하기에는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이 사연 보니까 진짜 그 딸 셋의 막내가 아들이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누나들이 이 막내 동생을 키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 집이에요. 딸, 아들. 막내 아들. 제가 셋째 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남동생에 대한 소유권을 누나들이 다 가지고 있다면 누가 남동생 그 집에 시집 오겠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우리 올케 잘 보고 있니? 우리 올케는 잘해요. 이 시누이들이 이렇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잘 보고 있니? 이렇게. 그러죠. 나이가 또 많으시니까. 또 참고로 박수림 씨는 실제 그렇게 시누이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서운 시누이 이런 거 절대 아니겠죠. 너 방송에 애써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런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분명한 건 사람이라는 건 이상해요. 뭔가 그 자리를 떠나왔을 때 그 자리를 우리가 다른 영역으로 메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는 여전히 나에게 남겨진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는 이거 자체가 소유권과 통제권을 아주 한 번에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지 마 그랬더니 올케가 바로 그 출입을 딱 멈췄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 소유권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한 올케는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텃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은 명목이 있어요. 엄마가 수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찾아온 것에 대해서 잘못을 꼬투리 삼아서 이 시누이가 가족을 보호하는 이유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뭐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같은 경우 어머니가 이 며느리와 손주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앞으로 더 복잡한
소설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본인들은 딱 얘기하고 떠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은 자들의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남편도 갈등이거든요. 네.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어요. 뭐 이쪽 편 들었다가는 남편 역시 너는 남의 힘들겠죠. 편이야. 네. 그치. 누나한테 또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누나는 저게 결혼하더니 애가 키워봐야 달라졌다고. 소용없다. 맞아. 야, 이건 뭐 참 힘들거든요. 이건. 근데 보통 이렇게 누나가 많은 경우에는 막내 동생이 엄마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누나를 무서워합니다. 누나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시누이하고 올케랑 같이 있으면 남편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이건 자명한 겁니다. 당연히 아내 편을 들어야죠.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납득을 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건 아내거든요. 이 아내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당연히 남편이고요. 통제와 그다음에 격리의 방식이 아니라 보다 포용적인 방식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누이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 쪽에서 흘러가는 마음의 온도, 그 강물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네. 자, 다음 솔루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의 간절함을 기억하라. 어머니의 간절함. 시누이가 볼 때는 어머니가 지금 마치 학대를 당하는 그 느낌일 거예요. 왜냐? 며느리가 와가지고 애 데리고 간 다음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엄마가 설거지하고 밥해서 그 턱 밑에까지 성을 갖다 바치니까 이 부분을 보고 있기가 고가웠기도 하고 어머니가 안타깝기도 할 거고 맞아요. 앞으로 이 관계가 계속되면 우리 엄마 70 넘었는데 앞으로 80 넘어서도 그럴 거야? 네. 90 넘어서도 그럴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도 맞고 며느리가 조금 철이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얘기를 시누이가 개입해서 하려고 작정을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 얘기를 진짜 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은 남동생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남동생이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지켜보는 게 사실 시누이의 첫 번째 역할이겠죠. 네. 네. 남편이 좀 나서서 좀 개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 네. 네. 좀 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누구를 좀 구해서 가 있는 동안에 그 부인도 이렇게 워낙에 이런 걸 못한다면 가 있을 때 누굴 좀 가게 해서 가사를 좀 돌보게 한다든지 하면서 좀 친할 수 있게 네네. 편안할 수 있게. 애매하게 나서면 안 됐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통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상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머니나 혹은 올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전체를 통제해서 올케를 못 오게 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솔루션이 어려운 게 뭐냐. 엄마는 여전히 간절하다는 거예요. 손주가 너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건데 시누이가 볼 때는 이 관계가 이상하고 우리 엄마가 너무 손해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지만 이 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는 이들만의 모종의 관계 구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이 어머니가 며느리에게만 이렇게 온종을 쏟아가며 그다음에 기꺼이 먼저 나서 설거지를 하시고 아픈데도 애를 오라 그러는 게 사랑 때문일까요? 손주에 대한 사랑만으로 이렇게 알고 뭐 며느리에 대한 사랑만으로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딸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딸들도 아픈데도 먼저 나서서 하시고 힘들어도 나서서 하시고 불평 없이 한 세월을 그렇게 딸을 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딸들은 막상 나이 들어서 보니까 엄마가 늙은 모습이 보이고 아픈 통증이 그제서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땐 어머니는 예나 지금이나 항구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시누이가 어머니의 사랑의 방식을 갑자기 변경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이 며느리들이 이 시누이들 곧 내 딸들이 냉랭하게 만든 그 자리 딸들이 가고 나면 그 냉기와 그 한기는 어머니 혼자 오롯이 다 겪어내야 될 거예요. 네, 아니 딸들도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엄마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엄마가 뭘 알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 그때 엄마가 다 참고 받아들였듯이 지금 며느리도 얘가 좀 철이 없고 해맑고 이래서 그냥 좀 받아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시누이가 이건 또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말귀를 알아듣는 방법과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이렇게 내 엄마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훅 밀어내는 방식은 다시 끌어와서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 평생 가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눈높이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득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엄마는 여전히 아프고 올케는 철없이 계속 다가온다. 맞아. 그러면 조금 전에 이재용 아나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쓰든지
해서 엄마의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사람을 쓸 수 없으면 본인들이 와서 같이 하면 돼요. 꼭 며느리에게만 맡기거나 엄마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함께 풀어나가면서 하나씩 철없는 올케를 가르쳐가는 방식으로 해야 엄마도 수월해지고 남성등도 수월해지고 나와 올케의 관계도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거라 강력히 들어가서 개입을 하는 방식보다는 저는 천천히 어머니의 방식을 잘 가미해서 가르쳐가는 방식을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시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다행인 건 시누이들이 동시에 사연을 보내신 게 아니고 한 분이 보내신 것 같아서 그건 좀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시누이들끼리 논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누이하고 올케 사이가 좋을 때는 이런 관계들이 그 가정 내에서 윈윈이 되기도 한다. 맞아. 제가 아는 분도 시누이인데 그래요. 우리 엄마가 눈치 없는 시어머니 되는 건 정말 싫대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이제 그 며느리 사이의 그 갈등을 이 신우가 자처해서 풀어주려고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결혼한 신우의 빈자리를 올케가 채워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윈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좋은 며느리하고 그 올케와 시누이 사이의 관계의 가장 좋은 말은 건강한 평행선입니다. 서로를 견지하면서 지켜봐주는 관계가 제일 좋겠죠. 네.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에 느꼈는데 요즘에는 정말 온 천지가 꽃대거리예요. 꽃이 더 많은지 사람이 더 많은지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덥고 좋다 그래요. 이럴 때 꽃구경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